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구분을 짓거든요. 일본은 그럼 왜 투기적인 현상들이 안 일어날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전세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특수하게 집을 안 사는 경향이 있어요. 바닥을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고점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과의 사적인 동행 예민수의 픽업입니다. 최근에 주식도 주식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서 집을 언제 사야 되지,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많은 분들이 고민일 텐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정말 제일 핫한 분이십니다.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러 갑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화면으로 많이 뵀습니다. 아유, 네. 이 최근 정말 제일 핫한 듣고 싶은 말씀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소장님과 함께 이제 그러면 드라이브를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그렇죠. 부동산 사이클 연구소도 아니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저는 사실 아파트만 압니다. 다른 부동산 뭐 상가라든지 토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부동산 업계는 어떻게 오셨고 지금 이 연구소는 언제 차리신 거예요? 부동산은 사실 제가 망해가지고 인생이 약간은 꼬인 케이스죠. 그래서 취직도 잘 안 되고 거의 막판에는 제가 노점도 좀 했었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 중간에 이제 자격증은 따놨었고, 그래서 돈 안 드는 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동산을 시작을 했고, 중간 중간에 이제 분양도 처음에 모르는 채 분양을 했었고, 분양 현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가 아마 2012년 정도부터 분양 시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서울 수도권의 바닥 이었잖아요. 그때 미분양 났던 걸 팔았는데 고객들은 진짜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계약들을 안 해요. 왔다라는 거는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살 생각도 다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이렇게 잘 들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 더 떨어질 거니까 지금 가격에서 한 1억 정도 더 할인하면. 근데 그분 제가 볼 때 1억 빠져도 안 살 것 같아. 그죠? 제가 그거를 그때 그죠? 저 사람은 과연 1억 떨어지면 살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 부분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외국까지 볼 건 없고 한국의 부동산 사이클은 그럼 어떤 좀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사실 주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변수들이 있는 게 옛날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사이클론이 좀 어느 정도 유행하듯이 했긴 했거든요. 그게 이제 10년 주기설인데, 그러니까 IMF 터지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질 때 그 기간이 10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10년 주기설이 굉장히 유행했다가 이번이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하는 동안에 그 10년 주기설이 깨진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10년 주기설을 많이 믿었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의 문제점이 이제 바로 원인 중심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고 기간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한 부분이 문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뭐랄까 이렇게 반응을 할까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점을 좀 발견을 했어요. 어떤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구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사재기 현상 있잖아요. 오래전에 보면 허니버터칩 그런 사태를 한번 겪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그걸 사려고 너도 나도 달라들게 되고 가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동안에 시장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시장의 매수자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전세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특수하게 집을 안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네요. 완충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전세라는 곳으로 좀 피신을 하는 거죠. 피해갈 수 있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게 월등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집값 하락에 브레이크를 못 주는구나. 네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 정도 가격이 싸다 싶으면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안 사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분양시장에 있으면서 극도로 겪으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과열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과열될 때는 정말 과열되고 침체될 때도 이거를 극도로 침체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구나. 사회 현상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하고 또 비교하면서 또 생각을 해봤던 게 일본은 그럼 왜 투기적인 현상들이 안 일어날까?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경험적인 측면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굉장한 폭등을 한번 겪었잖아요. 폭등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주구장창 하락을 L자형으로 계속 기는 거죠. 네, 계속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오히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안 좋은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60년대 이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폭등, 폭락을 여러 번 겪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부동산은 상승할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인지하면서 이제 투기적 성향이 갖춰진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국이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투기 현상이 부동산에서요? 그렇죠. 중국은 부동산 엉망이라 그러던데. 근데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1억 채가 빈집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1억 채가 빈집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억 채가 빈집이 있다? 집값이 떨어지겠지. 그렇죠. 폭락하겠죠. 근데 올랐어요. 그럼 왜 중국은 1억 채나 빈집이 있는데 집값이 올라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집을 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뭘로 생각해요? 투기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자들이 집을 사서 집을 채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집값이 올라가니까 굳이 임대를 어렵게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지고 금을 가지고 있듯이 그냥 집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채나 되는 빈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형태가 지금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로 요점 정리를 한다면 결국은 사람의 심리를 읽어서 사람들이 모두 흥분했을 때는 팔고 사람들이 공포감에 있을 때가 사면 되는 겁니까? 사실 원칙은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환희에 차 있을 때 계속 올라간다라고 할 때 과연 파는 게 맞는가?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팔았을 때 더 많이 올라가면 더 가죠. 예를 들었을 때 2배 정도 올랐는데 팔았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3배, 4배 오르더라. 그럼 이게 과연 잘한 것이냐? 그리고 좀 많이 떨어졌어요. 뭐 한 20%, 30%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샀더니 더 많이 떨어지더라.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랑 고점을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부동산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고점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좋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오늘 꿀팁인데?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다. 그게 이제 바닥부터 설명을 하면 바닥에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더 떨어지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자면은 올라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응이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고 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사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고 그러니까 사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올라갈까? 바로 우리나라의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저절로 올라가더라. 아, 그래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월등하게 포지션이 특히 전세 쪽이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람들이 전세 쪽으로 점점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전세값이 그럼 오르는 건가요?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떨어질 땐 지금처럼 같이 매매가도 밀렸다가.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전세가 먼저 멈춰요. 이제 수요가 이제 전세 쪽으로 몰리게 되고 빙고. 투자자들이 공급을 이제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몰리니까 이제 떨어지던 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멈추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계약 단위가 2년마다 갱신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맞아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예. 약간씩 텀을 두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년 지나면 멈췄던 게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난이 생깁니다. 그럼 그 전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전세 대란이 일어날 때면 늦은 거예요? 그때면 그때는 아니요, 되는 거예요? 충분히 돼요? 대응이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 사례로 돌아가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이 시작된 시점이 거의 한 2014년, 15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도 그때부터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전세난이 본격화되고 끝물에 멈추는 시점이 언제냐면 2017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2015년, 16년, 17년에 산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집값 상승을 누리거든요. 2014년부터 상승했다면 2021년까지 상승했으니까 거의 한 8년, 9년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이 사실 좀 늦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맞아요. 지금 요즘 사람들을 보면 빠르죠. 굉장히 조급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당장 뭐 언제 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먼저 들어가면 적당한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러면 고점 신호는요? 고점 신호는 우리나라만에 있는 특징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는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처럼 막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책을 누르는 않겠죠. 정책을 쓰지 않거든요. 시장의 상당 부분 맡기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을 생각보다 과하게 씁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 상승은 하는데 시장의 에너지가 소멸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복싱으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복싱에서 이제 규제가 잽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잽을 계속 상대방한테 던지면 상대방이 바로 다운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장이 상승할 때 정부가 규제 정책을 계속 쓰면 폭등 이후에는 거의 시장 상태가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로기 상태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복싱에서도 잽을 계속 날리는데 크리니트가 한 방이 없으면 버티죠, 계속. 그냥 그죠? 계속 버티면서 흔들흔들 판정으로 하면서 끝나는 버티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트리거 역할이 없으면 시장은 계속 상승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그로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그 과도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게 뭐냐면 호가 갭을 굉장히 크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세 최근에 거래된 게 10억이다. 그럼 이제 매물을 상승장 끝 무렵에는 한 15억 정도로 다 같이 올려버려요. 그럼 문제가 뭐냐? 매수 여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10억이면 사겠는데 전부 다 15억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제 폭등 이후에 벌어지면 멈추게 됩니다. 시장 분위기에 단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고 네. 금리 인상이 없었으면 그러면 잽을 계속 맞았겠네. 그러면 시장이 하락하지 않느냐? 하락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절로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규제가 지금 완화되는 막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는 상승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매도자들의 상승 기대 심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규제 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요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예요. 심리 상태가 어떻게 몰려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소장님, 그럼 궁금한 게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동산 집값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러면 뭐 용산 핫한 곳이고 강남 3구 혹은 뭐 학군이 높은 목동 뭐 이런 데는 사이클을 좀 피해 갑니까? 아니면 뭐 피해 갑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좀 이해하면 좋은데, 상승장에서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누구나 선호하는 집은 그러면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누구나 좋아하는 강남 집들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강남은 매도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아예 안 일어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지금 떨어진 거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안 떨어진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강남은 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착각인 거예요. 지금 그런 데들이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건 뭐냐면 매수자들이 지금 집을 아예 안 사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른 아파트보다 지금 버팀 현상이 강한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장의 주도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강남이 좋았던 거는 강남에서 호가를 올려놓고 버티면 상승장에서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샀단 말이에요. 그거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효과가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장으로 가면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힘이 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수자들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